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럿 여러분. 벌써 바다가 보이시잖아요. 최고의 조선소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나왔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압력 선체라고 해서 철판을 잘라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서로 붙이게 됩니다. 그 섹션이 조립이 되고 나면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먼저 다 탑재를 하고 나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좀 느꼈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오션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가 캐나다 CPSP 사업인데요. 현지 조선소와 업무 협의를 위한 그 MOU 체결 및 기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를 엄청 환대해줬고 그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야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잠수함을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영실함 사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김기정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 위용에 압도당한다 라는 느낌을 진짜 받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에 최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 노하우들을 다 모아서 만든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직접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설계 단계에서는 진짜 종이로만 이제 보던 배였고, 건조가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블록들이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에 조립됐을 때는 정말 이제 대단하다, 거대하다,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여기가 야드인데 잠수함 야드거든요. 이 야드만의 좀 특징이 있나요? 지금 뭐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프트라고 해서 배가 진수를 할 때 바닷속으로 이렇게 앉혀주는 그런 장비가 있고, 저희 장영실함 사이즈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야드가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네. 역량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일단 잠수함하고 수상함하고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압력 선체라고 해서 철판을 잘라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원통 섹션을 만들어서 서로 붙이게 됩니다. 그 섹션이 조립이 되고 나면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먼저 다 탑재를 하고 나서 섹션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수함 길이만큼의 공장이 필요한 거고, 전정으로 해서 잠수함을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잠수함 건조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잠수함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이제 철판을 자르는 스틸 커팅까지 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철판이 이제 커팅되고 나서 블럭을 조립을 해서 우리 공장에 앉히는 기공까지가 24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블럭에다가 이제 장비들을 이제 넣는 의장 작업이 한 31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하고 진수까지는 보통 한 6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 60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정을 하나 꼽아보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제때 이제 스틱 커팅이 돼야 되고, 각 블록별로 조립하는 딱 시기들이 있어요. 국내 제작사들은 국내에 있으니까 큰 변수가 없는데, 해외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라든지 통관 과정에서 또 일부 또 조금 로스들이 있어가지고, 장비가 이제 만약에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일정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건조 중에도 야드에 입고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납기를 잘 맞추고 납기 공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또 하나오션의 잠수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럼 그만큼 탄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예, 맞습니다. 잠수함을 만드는 국가들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넘버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기술력인데요. 어떤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용접하는 기술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제 품질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조선소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고요. 그 마른 원통 방제를 붙이는 거를 전부 다 자동화해서 그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굉장히 좀 빨라졌겠네요. 예전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손으로 하다 보면 이런 오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빠르도 빠르고 우수한 품질이 나오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영실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스포츠카보다도 훨씬 샤프하고 세련됐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기존 잠수함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장보고 3 배치 1에 비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납축 전지에서 리튬 전지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축 전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황산 반응하기 때문에 납축 전지는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작업자들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용량 자체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충전을 또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리튬 전지는 거의 10%대까지 다 써도 운영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아지고, 똑같은 크기에 비해서 용량 자체가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전 지속 일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P와 리튬 이온 체계를 합친 게 세계 최초라고 들었어요. AIP 체계 어떤 체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일 배터리만 가지고 자망을 하게 되면 뭐 2, 3일 정도 자망을 하고 나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스노클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에 탐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료전지 체계를 이제 탑재하는 게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저기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을 시킬 때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추진 모터도 사용을 하고 저희 합내 필요한 전기도 생성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잠수함은 사실 은밀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노리고 있는 수상함들을 어떻게 피해갈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배치원 개발하면서 흡음재라고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타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표면에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잠수함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소음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선존하는 잠수함 중에는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시험 평가 정도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실진수는 5월에 진수를 했었습니다. 진수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정박 시험 평가는 이제 완료를 했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함정들이랑 다르게 항해 시험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심의 확보가 이제 필요하고, 그 수심이 확보되는 포항으로 이동을 해서 항해 시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최종 의장하고 해군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운전을 1년이나 하는 정도면 굉장히 꼼꼼하게 보겠어요. 아, 맞습니다. 작전을 해야 되는 배고 해군의 또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또 검증을 하고 나서 이제 해군에 인도하게 됩니다. 제일 좀 중요한 뭐 그런 평가 항목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 성능에 대한 이제 시험 평가들이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소음 관련된 시험 평가들, 소음도 보면은 뭐 수중에서 방사 소음, 자체 소음, 순간 소음, 순간적으로 이제 장비가 작동할 때 나는 소음들을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지를 이제 측정하는데, 다행히 이제 순간 소음은 1월 달에 다 완료를 해서 이제 문제 없는 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순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해군 기지 안에 시험 평가장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순간 소음 시험 평가를 하는데요. 그 시험 평가를 할 때 2주 정도 이제 배를 계류를 시켜 놓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순간 소음 평가뿐만 아니라 동반된 소음 평가들도 또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배경 소음이라고 해서 조건이 되어야지만 평가 진입이 되는데, 과거에는 날씨가 안 도와줘 가지고 뭐 3번, 4번 이렇게 가서 했던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 번에 완벽하게 이제 평가가 돼서 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이제 돌아왔었습니다. 자, 이건 뭐 조금 여담이지만 이제 장영실 하면 어쨌든 복지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장병들의 복지나 부사관들 처우 개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좀 어떤 것들이 눈에 띄게 바뀌었나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침대 크기를 몇 센치라도 늘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희가 지금은 1번함이지만 좀 앞으로 2번함, 3번함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쭉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2번함이 안 되면 3번함이라도 승조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계속 설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해외 관심입니다. 사실 총리도 여기 직접 오셨잖아요. 네네. 캐나다 총리가 직접 오시고 좀 남긴 멘트라도 있나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봐서 너무 강력스럽다라는 멘트가 이제 기억에 나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장보고3 배치 2가 이제 해외 이제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 시장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건조를 했고, 지금 뭐 당장이라도 나가도 세계 1등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특선 설계 담당 김일홍 상무입니다. 1년 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좀 어떤 일로 좀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 하나오션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가 캐나다 CPSP 사업인데요. 캐나다의 잠수함 12척을 이 정도면 역대급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지 조선소와 업무 협의를 위한 그 MOU 체결 및 기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총력전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현지에서 좀 느꼈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갔던 행사에 관련된 지역 정치인들 또 공직자들, 각종 조선소 대학 헤드들이 다 왔고 저희를 엄청 환대해줬고, 그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기대한 만큼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도 많이 느꼈고, 또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면이
2분기 말로 예상되는 최종 발표 때 얼마나 반영될까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캐나다가 그 숏 리스트에 한국과 함께 독일도 어쨌든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독일 거를 봤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가상의 적과 싸운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비교했을 때 저희만이 갖고 있는 또 그 외의 장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그 실체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나 캐나다의 어떤 유력 인사들이 저희 야대에 와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실제 잠수함에 들어가서 또 잠수함 사령탑에 서서 사진을 찍고 그게 기사화되는데 독일 쪽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어디가 낫다 못하다를 그쪽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대등하다. 사실 저희가 가진 독보적인 장비들을 보면 독일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독일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캐나다의 그 유력한 장관으로부터 들은 말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숏리스트에 3개가 아닌 2개 회사를 올렸냐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2개 회사를 올리면 각각의 회사는 성공률이 50%니까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이든 한국과 프랑스든 어떻게든 후보가 2개였을 거고 각각의 나라가 최선을 다한 그 경제적인 효과를 제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수함이 기본적인 수준이 돼야 되니까 프랑스, 독일, 한국 중에 한국과 독일이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 잠수함 외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거의 80% 정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제안 사안에 그런 전략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일단 뭐 캐나다의 환경 자체가 뭐 되게 넓잖아요. 바다도 많고. 근데 특히나 이번에는 좀 시선이 북극 쪽에 요즘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펼쳐질 북극 항로라든지 캐나다만의 좀 특화된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한창 시운전하고 있는 장영실함은 장보고3 배치2의 1번함인데 그 배는 한국 해군 요구 조건이 극지 운항이 빠져 있습니다. 원만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캐나다의 해역이 이제 얼음이 있을 수 있고 해수 온도 또 공기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배 선체 외부에 붙어 있는 각종 센서들이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잠수함이 물속에서 또는 수상 항해할 때 얼음을 빨리 디텍트를 하고 또 필요하면 깨고 필요하면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서 장치를 추가하는 설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사실 영국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국 밥콕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판도를 뒤집는데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여태까지 좀 많은 사업들을 참여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의 승산을 높이는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60조의 가치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가 한 3분의 2 정도는 잠수함을 인도한 이후에 부속 군수 유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밥콕이 영국에서 이미 그 기존의 빅토리아급에 대한 MRO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콕과 저희가 같이 손을 잡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이 12척에 대한 부속 군수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캐나다의 잠수함 관련 그 인원들한테는 장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저희가 성공하게 됐을 때 이 한국 잠수함 사업들이 세계 시장에 좀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해군으로부터 들은 반응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12척이 해외에서 저희와 동일한 모델로 이렇게 전력화가 되면 일단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동일한 클래스를 지금 현재 6척을 운영하고 있을 거니까 그 6척에 대한 아주 확실한 구속 유지가 보장되는 거죠. 캐나다 12척을 더하면 18척의 이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그 장비들을 개선하면서 또 가격도 유지가 될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장보고3 배치2가 국산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 국산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하고 있고 그 업체들한테 그만큼 많은 물량이 갈 거고 또 이게 우리나라 경제 파급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 캐나다 사업을 시장을 뚫어야 이제 남미나 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저희한테 문의하는 국가가 한 10개국이 넘는데 다 이 프로젝트를 보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남은 유망한 시장을 다 먹느냐 일본만 먹느냐의 차이가 또 벌어질 수 있겠죠. 잠수함 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대항해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잠수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 대항해군을 우리가 해군의 기치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잠수함,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울산 배치3 5번함이 좀 조기 진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납기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땡기는 득력까지 수상함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급 배치3 5번함을 총
총 계약 기간이 4년 더하기 한 1개월 정도 되는데요. 27년 12월 31일이 인도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킬링 착공을 올해 1월 달에 했고 진수를 8월 달에 하는 7개월의 그 작업 기간이 사실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해야 4년 만에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기 진수라는 게 한두 달의 차이일 것 같고요. 아마 한 달이라도 당겨서 진수하고 마지막에 여유 있게 배를 시험평가해서 인도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잠수함 설계할 때 파이프 같은 것도 무게 배분 뭐 이런 걸 위해서 막 함부로 설계하지 않는다, 건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설계 특징이 있는지도 좀. 그러니까 수상함은 비교적 공간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 추가를 위한 공간이 더 있고 또 잠수함은 이제 장비와 배관과 케이블, 덕트를 빽빽하게 모아놨는데 간섭을 회피하기 위한 절충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일종의 디자인 리뷰를 자주 하면서 모여서 누가 양보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 공간을 줘야 되고 그런 조율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 기간의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거든요. 잠수함은 최소 계약하고 2년 후에 스틸 커팅을 할 수 있고 수상함은 한 1년 정도 만에 스틸 커팅을 하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잠수함이 워낙 두드러져서 그렇지 수상함을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설계하고 있고 스틸 커팅하고 현장에서 블록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KDDX를 비롯한 또 새로운 수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그거를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차세대 전력 수상함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사실 저희가 했던 계기는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의 모가미급에 밀려 떨어질 때 고배를 마셨었죠. 네, 그때 저희와 현대중공업이 같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각각 들고 들어갔던 한국 해군의 그 입증된 모델들이 좀 시대에 뒤처졌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좀 더 신속하게 전 세계 이 수상함 시장에서 최첨단 제품을 빨리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만들었고요. 다들 아실 만한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있는데요. 대드론을 위한 레이저건, 또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기 위한 미션 베이, 지금 요구된 최첨단 무기는 다 들어있고요. 각종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브릿지, 또 기본적으로 함의 외형 형상을 레이더 반사각을 줄일 수 있는 최첨단 선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주력 수상함정들을 다 만들어 왔고요. KDX1, KDX2, KDX3, 또 울산급 배치 2, 3, 4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 선배들 따라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같이 하면서 이게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가 이제 최고 차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후배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물어보면 선배만 믿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같이 가자. 와, 그러니까 선배들부터 쌓아왔던 이 유산이 지금 그게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웬만한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함정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저희의 기술의 원천이 되고 저희가 충분히 잠수함을 비롯한 수상함의 명가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항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설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